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8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창이라는 의미를 가진 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부를 가진 한자 대표적으로 이루다라는 의미의 성자, 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지 10간 하는 그 천간을 얘기하는 거죠. 무, 싸우다라는 의미의 전, 이런 글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이루다라는 의미의 이 성자가 되겠는데요. 성자를 쓰는 이제 순서가 여기 삐쳐 올리고 삐침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삐쳐 올리는 거죠.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루다, 성취하다, 그런 의미의 이 성자가 되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목표한 바대로 이루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꼭 100%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 이상을 뜻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꼭 100%가 아니라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 어떤 목표에 무사히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라고 얘기를 한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성은 주로 제품이나 작품이나 어떤 물품 또는 건물, 구축물, 이런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만들었다든지 작품을 다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이라고 표현한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라는 말 안에는 섹슈얼한, 즉 그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주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 커가는 것, 또 식물이 커가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신체가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워진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참고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성장은 무조건 플러스 요소로 늘어나는 것만을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성장은 한 20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고 봤죠. 근데 현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모두 성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의미는 제로세에서 시작을 해서 죽을 때, 예를 들어서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은 100세까지 성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장이라는 의미가. 구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모아져서 특정한 물질이라든지 또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적은 원래는 학교에서 학업의 성취도를 성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에서 그 기관의 정책을 시행한 것 또는 회사의 영업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을 모두 성적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표 중에서 그 판단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모두 완성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2개월이 걸리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12구간으로 쭉 나누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만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가 기성분이 되는 거죠.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필기를 통해서 어떤 그 폼을 채워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작성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한자는 엽자가 되겠는데요. 잎사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두에 인간이라고 하는 세자를 쓰고 맨 밑에 나무라는 의미의 목자로 받침을 써주면 낙엽이라는 의미의 엽자가 되겠습니다. 초두는 이제 지금 선생님이 쓰는 식으로 쓸 수 있죠. 그건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고, 인간 세자도 순서가 조금 특이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나무 목자를 쓰면 역시 엽자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사위기디고 요거는 삼위기디죠. 이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잎사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엽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낙엽과 고엽은 통상은 같죠. 낙엽이 된 뒤에 고엽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나무가 죽음으로써 이제 고엽이 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그 월맹군을 이제 발견하고 축출하기 위해서 정글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가 열대 우림에 가까운 숲이니까 그 숲에 나무를 이제 몰살시키기 위해서 고엽제를 뿌렸었죠. 그때 그 고엽제가 바로 이 고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그냥 말려버리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다 죽음으로써 나무 잎사귀가 말려지게 하는 그런 약재를 우리가 고엽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잎사귀에 있는 녹색 색소를 얘기합니다.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햇빛과 물과 이 엽록소가 만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전분을 만드는 일을 하죠. 엽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편이 이제 뭐 옛날처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공적인 일에 주로 이제 쓰이고 있지만, 이 엽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이 공개된 편지다. 그 봉함이 돼 있지 않은 편지를 얘기합니다. 엽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인데 조선시대의 동전을 얘기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뚫린 동전을 얘기하고, 이 단위가 전이었어요. 몇 천 할 때의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엽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몸통이 아니고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 나뭇잎 정도,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조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주류에서 벗어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타민 B9, 그 바이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은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바이타민 B는 말이 바이타민 B지 그 수십 가지의 바이타민이 합쳐져서 바이타민 B를 구성하죠. 그 중에 B9을 우리가 포릭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신부는 반드시 엽산이 부족하지 않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신생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 중에서 이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화렵수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넓적한 것을 얘기하죠. 화렵수는 주로 낙엽이 집니다. 침엽수는 잎사귀가 바늘처럼 생긴 것이라 해서 이게 바늘이란 침이죠. 침엽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엽수는 주로 2년마다 낙엽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뜻 볼 때는 항상 푸른 나무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죠.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죄라는 글씨가 되겠는데요. 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자는 범죄하다라는 의미의 이 죄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죄를 짓다 할 때의 이 죄자가 되겠습니다. 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어떤 현행 법에 저촉되는 것,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라는 말의 상대방이 나보다 주로 높은 사람일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거나 또는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인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죄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서 죄가 확정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죄수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죄가 확정됐다 할지라도 집행이 유예되거나 하면 죄수가 아니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룬 것을 속죄라고 얘기를 하고, 사죄는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사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는 이제 그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정죄라는 말을 주로 안 쓰죠. 단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처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그 단죄는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단죄는 주로 이제 테러라든지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죄는 사실상 합법적인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합법적인 측면에서의 단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현행 법이나 제도에서 미처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또는 국민의 정서와는 좀 유리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분에 의한 테러 형태의 단죄가 있을 수 있다. 무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탈 행위를 얘기합니다. 역시 종교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법적인 의미에서 죄악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10개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하고 또 한글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용법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